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몰도바에서 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한국에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전문 통역사로 성공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라리사 바실레바,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리사 바실레바입니다. 저는 몰도바라는 작은 나라에서 왔어요. 혹시 몰도바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죠.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곳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포도밭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마을 양계장을 운영하셨어요. 하루하루 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자랐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는 부모님이었어요. 저녁 식사 때 아버지의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굳은 살로 뒤덮인 그 손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저는 절대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우리 마을은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어요. 러시아로 가거나 이탈리아,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로 떠나서 돈을 벌었죠. 제 친구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가정부나 요양보호사로 일하러 갔고 남자아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그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모두가 믿었거든요. 저만 마을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가 공부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어차피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공부한다고 밥이 나오냐, 차라리 일찍 시집가서 애나 낳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제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에 대한 감각이었어요. 저는 몰도바어와 루마니아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러시아어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이것도 금방 익혔죠. 고등학교 어학 선생님께서 제 재능을 알아보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라리사, 너는 반드시 통역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너의 재능을 썩히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떤 언어를 전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영어나 독일어는 이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저는 뭔가 특별한 길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어 통역사가 고수입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강국이지만 동유럽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한국어 통역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경쟁자가 적을수록 기회는 더 크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저는 즉시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지만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더군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한국이 어디냐, 왜 하필 한국이냐,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느니 차라리 영어나 독일어를 배우라고 하셨죠.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온라인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무료 한국어 교재를 다운받아서 독학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너무 낯설었죠.
동그라미와 네모, 선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이상한 글자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었습니다. 한글은 규칙이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체계적이었죠. 한 달쯤 지나자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어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남아서 또 공부했죠. 밤에는 침대에 누워서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거의 알아듣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친구들은 놀리기도 했어요. 라리사는 미쳤다. 왜 한국 같은 먼 나라 언어를 배우느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수도인 키시너우에 있는 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 쉽게 합격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우수해서 전액 장학금도 받았죠. 저는 키시너우로 올라가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기도 했죠.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했어요. 힘들었지만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5급을 땄습니다. 2학년 때는 6급까지 취득했죠. 교수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되던 해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가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비와 기숙사비, 생활비 일부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선발 인원은 단 2명이었고 경쟁은 치열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자기소개서에는 제가 왜 한국에 가야 하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통역사가 되고 싶은지를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면접 준비도 철저히 했죠. 예상 질문을 100개 넘게 뽑아서 답변을 준비했어요. 드디어 면접 날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교수님 3분이 앉아 계셨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한국에 가고 싶은가? 한국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귀국 후 계획은 무엇인가? 저는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죠. 저는 초조했어요.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어요.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기숙사 방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잡은 겁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야 하느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조심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짐을 쌌죠. 가진 거라고는 낡은 옷 몇 벌과 한국어 사전 그리고 꿈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부모님 사진도 넣었어요. 외로울 때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출국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드디어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셨지만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잘 다녀오라고만 하셨죠.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2015년 2월 22살의 나이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경유를 2번이나 해서 거의 24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어요.
모스크바를 거쳐 베이징에서 다시 갈아타야 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해야 한다고요. 부모님을 가난에서 구해내야 한다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드려야 한다고요. 그것만이 제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너무나 크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어요. 반짝이는 바닥, 거대한 전광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살던 키시너우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거구나.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몰도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책상과 침대, 작은 옷장이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캠퍼스가 한눈에 들어왔죠.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곳의 일원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짐했죠. 여기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 앞에 놓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개강 첫날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말씀은 너무 빨랐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이나 신조어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제가 배운 한국어는 교과서 속 한국어였는데 실제 한국 사람들이 쓰는 한국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 학생들이 제 발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저만 빼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죠. 다들 친절했지만 저와 소통하는 게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생활비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서울 물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밥 한 끼에 7,000원, 8,000원씩 하더군요. 몰도바에서는 그 돈이면 하루 식비가 충분했는데 말이죠. 저는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 근처 식당에 지원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죠. 카페에도 지원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찾은 일은 새벽 시간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일했어요. 시급은 최저임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어요. 부모님께 손 벌릴 수는 없었거든요. 외로움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친한 무리가 있었고 저는 그 안에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주말에는 기숙사 방에만 있었죠. 가끔 고향 생각이 너무 나서 울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웠고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요. 몰도바의 그 작은 마을이, 그 가난한 집이 그리웠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냥 돌아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학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해서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죠. 그때였어요. 한 남성이 제 앞을 지나가다가 가방에서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얼른 그걸 주워서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제가 들고 있던 커피가 그 남성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환한 베이지색 코트였는데 커피 얼룩이 크게 번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당황해서 계속 사과했어요. 그 남성은 분명히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코트가 망가졌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남성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급하게 지나가서 그래요. 그 남성은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코트를 보면서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손을 저었죠. 저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세탁비 드릴게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10,000원밖에 없었지만요. 그 남성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어차피 세탁소에 맡길 옷이었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마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한국분이 아니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몰도바에서 왔습니다. 교환학생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그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적응하기 힘드시죠? 그 질문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괜찮다고 거짓말할까 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좀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남성은 제 표정을 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 그랬어요.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힘내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몇 달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남성은 명함을 하나 꺼내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혹시 서울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조민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직장은 어느 공기업이었어요. 저는 또 한 번 감사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그 명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낯선 땅에서 만난 작은 친절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남성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명함을 소중하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남성이 자꾸 생각났어요. 민혁 씨의 따뜻한 미소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연락할 생각은 없었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연락을 하겠어요.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시험 준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해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죠. 특히 한국 문화와 역사 수업이 가장 어려웠어요. 시험 전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 영양 부족이 겹쳐서 기절한 거죠. 깨어났을 때는 보건실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무리하면 어떡해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선생님의 꾸중을 들으면서 저는 울음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와서 성공하겠다고 큰 소리쳤는데 이 모양이니 말이죠. 보건실에서 나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더니 민혁 씨였습니다. 라리사 씨, 저 조민혁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그것보다 반가운 마음이 더 컸어요. 네, 기억합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 그게요. 학교 국제교류처에 물어봤어요. 몰도바에서 온 교환학생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했죠. 혹시 부담스러우면 죄송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하셨어요? 그냥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밥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서울 맛집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낯선 남성과 밥을 먹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낮 12시에 학교 앞에서 만날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민혁 씨와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었어요. 평소에는 늘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그날은 왜인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민혁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라리사 씨.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민혁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혁 씨가 추천한 곳은 한정식집이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드셔보셨어요? 몸에 좋고 맛도 좋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테이블마다 작은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나왔습니다. 저는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주다니 말이죠. 민혁 씨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김치예요.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이건 나물 무침이고 이건 된장찌개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맛봤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입에 맞았어요. 특히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민혁 씨는 제가 잘 먹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이 너무 맵다고 하던데.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맛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혁 씨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1년쯤 되었다고 했어요. 공기업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했죠. 서울은 사람이 많은데도 외로워요. 다들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아요. 민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어요. 라리사 씨는 왜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고민했죠.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돈 때문이에요. 민혁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요? 네, 한국어 통역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도바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자란 이야기, 부모님의 힘든 노동을 보며 자란 이야기, 그리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요. 민혁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나 행복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마치자 민혁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라리사 씨,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해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민혁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해야 행복하다는 걸요. 그날의 대화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민혁 씨에게 자꾸 마음이 갔어요. 그날 이후로 민혁 씨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죠. 민혁 씨는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같은 곳들을 함께 다녔습니다. 민혁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었죠. 저도 민혁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민혁 씨도 혼자 서울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회사 사람들이랑은 친해지기 어렵고요. 라리사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혁 씨의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민혁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민혁 씨를 쳐다봤죠. 라리사 씨,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 라리사 씨 좋아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실 저도 민혁 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애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공부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혁 씨, 저는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혁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다만 제 마음은 진심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혁 씨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도 민혁 씨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사랑은 사치였어요. 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되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했죠.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민혁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민혁 씨 좋아요. 제 대답을 듣고 민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산책하면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민혁 씨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저는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라리사, 이번 주말에 같이 놀러 갈까? 미안해요. 시험 준비해야 해요.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아르바이트가 많아요. 민혁 씨는 점점 실망하는 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게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도바로 돌아가서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하기로 계획했어요. 통역사 자격증을 따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민혁 씨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라리사, 한국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랑 같이 지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계획이 있어요. 학교 졸업하고 자격증 따야 해요. 그럼 자격증은 여기서 따면 안 돼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민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라리사, 당신은 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민혁 씨는 몰라요. 가난이 뭔지,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죠. 민혁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리사, 진정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저한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요. 여기서 연애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민혁 씨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시간 때우기용이에요? 민혁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맞는 것 같은데요. 당신한테는 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민혁 씨를 사랑했지만 제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나갔어요. 민혁 씨는 지쳐 보였습니다. 라리사, 우리 헤어져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우리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저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은데 당신은 혼자 가려고만 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 씨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민혁 씨는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 선택이 옳은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몰도바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1년간의 한국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많은 걸 배웠지만 가장 큰 상처도 얻었습니다. 민혁 씨와의 이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제는 낯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추억이 깃든 곳이 되었죠. 특히 민혁 씨와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이 눈에 밝혔어요. 몰도바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대학교 4학년 과정을 마치고 통역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어요. 민혁 씨 생각이 날 때마다 억지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잊어야 한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부모님은 제가 돌아온 걸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돈을 벌겠다는 목표는 여전했지만 그게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는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였죠. 저도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길게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통역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통역회사에 지원했어요. 면접을 보러 다시 한국에 가게 되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왔구나 싶으면서도 민혁 씨가 떠올랐어요. 연락할까 망설였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면접은 잘 봤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채용 제의를 받았어요. 하지만 월급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받아들였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교환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였죠.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일은 힘들었습니다. 매일 회의 통역을 하고 문서 번역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쓰러지듯 잠들었죠. 돈은 벌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국제회의 통역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유럽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미팅이었죠.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회의 당일 긴장한 마음으로 통역 부스에 앉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측 참석자 중에 민혁 씨가 있었습니다. 민혁 씨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의가 끝난 뒤 민혁 씨가 다가왔습니다. 라리사,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민혁 씨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죠. 마주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혁 씨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자신감도 넘쳤죠.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석 달 전부터요. 연락도 안 하고. 미안해요. 연락하기가. 말이 끊겼습니다. 민혁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연락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민혁 씨가 물었어요. 행복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가? 저는 제가 원하던 일을 하고 있었고 돈도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민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일은 잘 되고 있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 말에 저는 민혁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혁 씨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리사,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요. 저는 여전히 일이 중요해요. 알아요. 저도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다만 이번에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혁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천천히요. 민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혁 씨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했죠. 제가 바쁠 때는 민혁 씨가 이해해 주었고, 민혁 씨가 야근할 때는 제가 기다려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한 데이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죠. 민혁 씨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도 예전보다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저희는 서로에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민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라리사, 나랑 결혼해 줄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결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혁 씨,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르지 않아요. 저는 확신해요. 라리사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민혁 씨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사실 저도 민혁 씨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민혁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저한테 어떤 의미일까? 민혁 씨와 함께한다는 건 뭘까?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도 계속 졸렸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죠. 처음에는 과로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민혁 씨에게 이야기했더니 병원에 가보라고 했죠. 라리사, 제대로 검사 받아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병원 가는 걸 미뤘습니다. 돈도 아까웠고 시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혁 씨가 계속 걱정해서 결국 보건소에 갔어요. 무료로 기본검진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 큰 병이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임신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민혁 씨와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임신 테스트 해볼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분이 걸렸어요. 그 10분이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어떡하지? 간호사 선생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축하드려요. 임신이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임신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커리어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이라니. 민혁 씨에게 전화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알려야 하는 건 맞지만 민혁 씨 반응이 두려웠어요.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혹시 헤어지자고 하면? 1시간 넘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제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는 민혁 씨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라리사, 검진 결과 어땠어요? 괜찮죠? 민혁 씨,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민혁 씨도 이상함을 눈치챘나 봐요.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안 좋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회사 근처 카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민혁 씨는 서둘러 오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손만 떨렸죠. 30분쯤 지났을 때 민혁 씨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 같았어요. 라리사, 무슨 일이에요? 많이 걱정했어요. 민혁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민혁 씨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혁 씨, 저 임신했어요. 민혁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민혁 씨 반응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화를 낼까, 떠날까, 책임지기 싫다고 할까? 그런데 민혁 씨는 천천히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가 생긴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건소에서 확인했어요. 민혁 씨는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혁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라리사, 정말 좋아요. 우리 아기가 생겼다니.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불안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민혁 씨는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키워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일도 있고.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혁 씨의 따뜻한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 씨는 제가 사는 원룸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문 앞에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라리사, 우리 결혼해요.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번에는 저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네, 그래요. 민혁 씨는 다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신없는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해야 했고 회사에도 임신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으니까요. 뭐라고? 누구랑? 한국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한테 한 번도 소개시켜주지 않았잖니? 죄송해요. 급하게 된 일이에요. 사실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서 숨겼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알게 되시겠지만요. 회사에서는 다행히 이해해 주었습니다. 다만 출산 휴가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혁 씨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되었어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여 주실까 걱정이었죠. 민혁 씨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떨렸습니다. 민혁 씨 부모님 댁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조용한 주택가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리사 씨. 많이 궁금했어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고 얼굴도 온화했어요. 시아버지도 웃으며 인사하셨죠. 우리 며느리 되실 분이구나. 환영합니다. 저는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몰도바 전통 자수 손수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아하시며 받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었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여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몰도바에서 왔다는 걸 신기해하셨어요. 먼 곳에서 왔는데 고생이 많았겠어요. 우리 민혁이가 잘해주나요? 네, 민혁 씨가 정말 잘해줘요. 그래도 낯선 나라에서 사는 게 쉽지 않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민혁 씨가 임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실 라리사가 임신했어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임신했다니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 뒤에 웃으셨어요. 아이고, 그럼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겠네. 축하해요, 라리사 씨. 시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이구나. 건강하게 나아라. 저는 안도했습니다. 받아들여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부모님은 몰도바에서 오시지 못했지만 화상통화로나마 참여하셨습니다. 라리사,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 후 저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투룸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아니, 이제는 셋이 될 거였죠.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회사 일은 임신 5개월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그 이후에는 출산 휴가에 들어가야 했죠. 민혁 씨는 저를 극진히 챙겨주었습니다. 라리사,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걱정 마, 괜찮아. 하지만 사실 불안했습니다. 일을 쉬면 돈이 줄어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던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민혁 씨는 제 걱정을 알아챘나 봅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제가 열심히 일할게.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어. 민혁 씨의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제가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렇게 임신 기간이 흘러갔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저도 조금씩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와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민혁 씨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저를 더 챙겨주었죠. 시어머니도 자주 오셔서 음식을 해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라리사, 몸조리 잘해야 해. 산후조리가 제일 중요하단다. 시어머니는 한국식 산후조리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미역국을 먹어야 하고 찬물을 멀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진통이 온 거였죠. 민혁 씨를 깨웠습니다. 민혁 씨,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민혁 씨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허둥지둥 옷을 입고 병원 가방을 챙겼죠. 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고통도 컸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죠. 간호사들이 계속 격려해 주었지만 저는 울면서 민혁 씨를 불렀습니다. 민혁 씨, 무서워요. 민혁 씨는 제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느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딸입니다. 3.2kg이에요. 건강한 아기예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이 작은 생명을 낳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민혁 씨도 울고 있었죠. 라리사, 고생했어. 우리 딸이야. 정말 예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병원에 머무르는 동안 시어머니가 매일 오셨어요. 미역국을 끓여오시고 아기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기 목을 꼭 받쳐야 해. 이렇게 앉는 거야. 시어머니는 정성껏 알려주셨어요. 저는 서툴렀지만 배우려고 노력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라리사, 힘들지?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다 그렇게 배우는 거야.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몰도바에 있는 친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시어머니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빨래와 청소를 해주셨죠. 몸조리 잘해야 나중에 안 아파. 지금은 쉬는 게 일이야. 저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정성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어요. 이분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닦으시며 웃으셨어요. 괜찮아. 나는 이런 거 하는 게 습관이야. 넌 아기 돌보는 것만 해도 힘들잖니?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라리사, 넌 이제 우리 딸이야. 가족한테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몰도바에서는 늘 일만 하는 부모님 밑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사랑보다는 생존이 우선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민혁 씨 가족은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었어요. 외국인이라고 며느리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낯선 땅에서 힘들까봐 더 챙겨주셨죠. 아기를 키우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잠을 못 잤고 수유할 때마다 아팠어요. 우는 아기를 달래느라 하루 종일 안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아기가 제 눈을 보며 웃을 때, 제 손가락을 꼭 쥘 때,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 때, 그 순간들이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혼자서 아기를 돌봐야 했죠.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민혁 씨도 퇴근하면 육아를 도와주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에 아기가 울면 함께 일어나서 달래주었죠. 라리사,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우리 같이 키우는 거야. 민혁 씨의 말에 저는 고마웠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민혁 씨는 달랐어요. 아기가 석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민혁 씨 혼자 벌어서는 부족했어요. 민혁 씨, 저 일하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이르지 않아? 아기도 어린데?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분유값,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고. 민혁 씨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아기는 어떡하고?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아니면 집에서 일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는 프리랜서 번역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기가 낮잠 자는 시간이나 밤에 일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수면 시간도 부족했고 집중하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커리어가 중요했거든요. 아이만 키우다가 사회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오셔서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라리사, 너무 무리하지 마. 아기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중요해.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할 수 있어요. 사실 힘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아기가 자고 저는 번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너무 피곤했고 외로웠습니다. 몰도바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어요. 민혁 씨가 깨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리사,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요. 민혁 씨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라리사,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있잖아. 힘들면 의지해도 돼.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던 저에게 의지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민혁 씨는 계속 안아주었죠. 넌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아기도 잘 키우고 일도 하고. 대단한 거야. 민혁 씨의 위로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나약한 게 아니라는 걸요.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 말해. 내가 봐줄게. 시어머니는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라리사,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게 어때? 공간도 넓고 내가 아기 봐주기도 편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사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혁 씨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라리사, 한번 생각해봐. 당분간만이라도 어머니 도움받으면 넌 일에 집중할 수 있잖아. 고민 끝에 저희는 시댁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만요. 돈을 모아서 다시 독립하기로 계획했죠. 시댁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너무 예뻐하셨고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도 친절하셨죠. 저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아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민혁 씨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상에 차려졌죠. 아기는 시아버지 무릎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라리사, 고향 음식 먹고 싶지? 만들어줄까?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한국 음식이 이제 익숙해요. 그리고 여기가 제 집 같아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몰도바에서보다 여기서 더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라리사, 넌 우리 소중한 가족이야. 잊지 마.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저는 드디어 알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그날 밤 아기를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얻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죠.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시댁 식구들, 그리고 제 심장보다 소중한 딸.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제가 한국에서 찾은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아기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시댁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친척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죠. 저는 몰도바 전통 의상을 입혀보고 싶었지만 한복을 입히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한복을 입은 모습은 정말 예뻤어요. 우리 손녀가 제일 예쁘네. 시아버지는 손녀를 안고 계속 웃으셨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게 감사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일은 수입이 불안정했고 시댁의 신세를 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저는 다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민혁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민혁 씨, 저 다시 취직하고 싶어요. 아직 아기가 어린데 괜찮겠어? 어린이집에 보내면 돼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민혁 씨는 제 의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다행히 집 근처에 좋은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국공립이라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한국은 육아 지원이 잘 되어 있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의료비도 많이 보조해 주었어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 아기를 맡기는 게 괜찮을까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정말 잘 돌봐주셨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볼게요. 선생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금 안심하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보냈어요. 통역회사, 번역회사, 무역회사 등등. 면접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 다들 꺼려하는 눈치였어요. 혹시 아이가 아프면 자주 결근하는 거 아니에요? 야근이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면접관들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쉽지 않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급여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일단 다시 직장을 구했다는 게 기뻤습니다. 라리사, 축하해. 잘 됐다. 민혁 씨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죠. 우리 며느리 대단해. 애 키우면서 일도 하고. 출근 첫날 긴장되었습니다. 아기와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었고 일을 잘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주로 해외 바이어와의 이메일 번역과 전화 통역을 맡았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요. 제가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해서 데리고 와야 했어요. 집에 오면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워야 했죠. 밤에는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 청소, 다음날 준비. 잠자리에 누우면 자정이 넘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죠.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서 있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옆 사람이 붙잡아줘서 넘어지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도 걱정했어요. 라리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좀 쉬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버텼죠. 하지만 어느 날 결국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통역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더니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쓰러지기 직전에 동료가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죠. 라리사 씨,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과로와 빈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요. 제대로 쉬어야 해요. 당분간 일을 줄이세요. 민혁 씨가 달려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라리사, 내가 말했잖아.
너무 무리한다고. 미안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라리사, 넌 너무 열심히 살아.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일을 해야 해요. 돈도 벌어야 하고. 돈보다 건강이 먼저야.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한계를 인정해야 했어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해 주었어요. 이제는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일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급여는 줄었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죠.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지자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통역사 자격증 상위 등급을 따고 싶었어요. 더 전문적인 통역사가 되고 싶었죠. 아기가 잠든 밤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꾸준히 했죠. 민혁 씨도 도와주었습니다. 라리사, 이 부분 같이 공부해볼까? 민혁 씨는 제가 공부하는 것을 응원해 주었어요. 주말에는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제가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죠. 몇 달 후 저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문 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정말 기뻤습니다. 민혁 씨와 시댁 식구들도 함께 축하해 주셨어요. 라리사, 정말 대단해. 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저는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전문 통역 일을 맡기 시작했어요. 회의 통역, 세미나 통역 같은 일이었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자유로웠죠. 일이 있을 때만 나가고 없을 때는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 씨와 아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기는 이제 걸어다니며 제잘제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기가 제 손을 잡고 웃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느꼈죠. 라리사, 행복해? 민혁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돈만 생각했었어요. 성공하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짜 성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여전히 목표는 있었습니다. 더 훌륭한 통역사가 되고 싶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가족과의 시간, 사랑, 행복. 이런 것들도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시댁에서 1년 넘게 살다가 저희는 다시 독립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생긴 거죠. 라리사,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민혁 씨는 신나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시댁 식구들께 감사했지만 역시 우리만의 공간이 있으니 편안했죠. 이사한 첫날 밤 아기를 재우고 민혁 씨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가족 만들어가자. 행복하게. 민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하게 살자.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라는 걸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거라는 걸요. 독립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대형 통역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국제 컨퍼런스 동시통역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라리사 씨, 유럽어 전문 통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동시통역은 통역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분야였습니다. 난이도도 높고 보수도 높았죠. 저는 늘 도전해보고 싶었던 분야였어요. 네, 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동시통역 샘플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고 최신 국제 이슈들을 공부했습니다. 면접 날이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에이전시에 갔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계셨죠. 라리사 씨, 몰도바 출신이시군요. 특이한 배경이네요.
네, 저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왔습니다. 동기가 궁금한데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곳이 제 집이 되었다고 말이죠.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실전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영어 뉴스를 들려주고 한국어로 동시통역하라고 했습니다.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동시에 통역했죠. 유럽연합은 오늘 새로운 환경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집중해서 통역했어요. 끝나고 나니 땀이 흥건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문맥 파악도 빠르네요. 면접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정식 동시통역사가 된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혁 씨에게 말했어요. 민혁 씨, 나 합격했어. 진짜? 라리사, 정말 대단해. 민혁 씨는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딸아이도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엄마 대단해.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동시통역사로 일하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자랑스럽다. 잘했어, 라리사.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꿈을 이룬 거였으니까요. 첫 통역 업무는 한 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무역 컨퍼런스였어요.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죠. 행사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민혁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라리사,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신감 가져. 고마워, 민혁 씨.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장소로 갔습니다. 거대한 컨벤션 센터였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통역 부스로 들어갔습니다. 동료 통역사도 함께였어요. 교대로 통역하기로 했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어요. 연사가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고 저는 즉시 한국어로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썼어요. 20분쯤 통역하고 동료와 교대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첫 세션은 무사히 마쳤죠. 동료 통역사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라리사 씨, 정말 잘하시네요. 첫 동시통역인데 이 정도면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했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오후 세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주최 측에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통역 정말 훌륭했습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혁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혁 씨, 잘 끝났어. 다들 잘했다고 했어. 그럼 그렇지. 우리 라리사가 못할 게 뭐야? 집에 도착하니 민혁 씨와 딸아이가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 딸아이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그 후로 일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평판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컨퍼런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료, 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통역을 했습니다.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에서 만족하며 살았어요. 오히려 여유 있는 돈으로 몰도바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봤을 때 울컥했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도 우시더군요. 7년 만에 만난 거였으니까요. 라리사, 많이 컸구나. 그리고 이 예쁜 애가 우리 손녀. 어머니는 딸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도 말없이 손녀를 바라보며 웃으셨죠.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명동거리. 부모님은 모든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라리사, 여기가 네가 살고 있는 곳이구나. 정말 대단한 나라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시댁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도바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라리사 부모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저는 중간에서 통역해드렸어요. 두 가족은 금방 친해지셨습니다. 라리사가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갔네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손을 잡으며 답하셨죠. 라리사는 우리 보물이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부모님과 함께 보낸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졌고 부모님도 한국을 좋아하게 되셨어요. 라리사,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안심이야.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부모님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라리사, 자주 연락해라. 그리고 가끔 고향도 들러. 네, 아빠. 꼭 그럴게요. 부모님이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큰 국제학회에서 동시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의료 전문가들이 모이는 행사였어요. 참석자만 1000명이 넘었죠. 이번에는 제가 메인 통역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책임이 무거웠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학회 당일 저는 통역 부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개막 연설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통역하기 시작했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35회 국제의료학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흘간의 학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폐막식에서 주최 측이 특별히 저를 언급했어요. 이번 학회의 성공에는 훌륭한 통역사들의 공이 컸습니다. 특히 라리사 바실레바 통역사는 몰도바 출신으로는 한국 최초의 국제학회 메인 통역사입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인정받고 있다는 게 실감났죠. 학회 후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제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했어요. 몰도바에서 온 여성이 한국에서 성공한 통역사가 된 스토리를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요.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몰도바 현지 언론에서도 저를 다뤘죠. 몰도바의 자랑, 한국에서 성공한 라리사 바실레바. 고향에서도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꿈을 이룬 거였으니까요. 성공적인 학회 통역 이후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국제외교회의에 공식 통역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라리사 씨, 다음 달 열리는 한유럽 정상회담에서 통역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정상회담이라니.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제가 통역을 한다고요? 영광입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외교 용어, 정치 용어, 각국의 최근 정세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민혁 씨도 걱정하면서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라리사, 너무 긴장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고마워, 민혁 씨. 그런데 정말 떨려. 당연히 떨리지. 나도 그런 자리에 가면 떨릴 거야.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정상회담 날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고조되었어요. 경호가 삼엄했고 모든 게 격식을 갖춰 진행되었죠. 통역 부스에 들어가 대기했습니다. 곧 양국 정상들이 입장했어요. 회담이 시작되었고 저는 동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중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뉘앙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2시간의 회담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죠. 회담이 끝난 후 담당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통역 정말 훌륭했습니다.
양국 정상 모두 만족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잘했구나, 실수하지 않았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상회담 소식이 나왔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봤습니다. 저기 엄마 있어. 딸아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통역 부스에 있는 제 모습이 잠깐 비쳤거든요. 우와, 엄마 텔레비전에 나왔어. 그러게. 우리 엄마 대단하지? 민혁 씨가 딸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전화하셨습니다. 라리사,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며느리가 청와대에서 일하다니. 감사해요, 어머니. 고향의 부모님도 연락하셨어요. 몰도바에서도 그 뉴스가 보도되었다고 하더군요. 라리사, 네가 우리나라의 자랑이야. 몰도바 전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더 많은 국제 행사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럽어 전문 통역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즈음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사실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첫째도 키우고 일도 바쁜데 둘째라니. 민혁 씨에게 말했을 때 민혁 씨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진짜? 우리 둘째 생긴 거야? 좋아. 하지만 일은 어떡해? 지금 막 잘 되고 있는데. 걱정 마.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어. 둘째도 키우면서 일도 계속할 수 있어. 민혁 씨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임신 중에도 저는 일을 계속했어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배가 불러오면서 동시통역은 힘들어서 번역과 짧은 통역 위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건강한 아기였어요. 라리사, 이번엔 아들이야. 우리 아들. 민혁 씨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딸아이도 동생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엄마, 동생이 진짜 작아. 그래, 내가 아기였을 때도 이렇게 작았어. 둘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험이 있었고 주변의 도움도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고 민혁 씨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했습니다. 1년쯤 지나서 저는 다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큰애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작은애는 어린이집에 갔죠. 어느 날 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통역번역학과 겸임교수로 와달라는 거였어요. 라리사 씨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라니. 저는 고민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자유로웠거든요. 하지만 교육에 기여한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 같았어요. 민혁 씨와 상의했습니다. 민혁 씨, 나 교수 제안 받았어. 어떻게 생각해? 좋은 기회 같은데. 라리사, 내 경험을 나누는 거잖아. 의미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텐데. 걱정 마. 우리가 함께 조정하면 돼.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첫 강의 날 긴장되었습니다. 통역은 많이 해봤지만 강의는 처음이었거든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리사 바실레바입니다. 몰도바에서 왔고 현재 프리랜서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 학생들이 관심 있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통역사가 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언어의 벽,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육아와 커리어 사이의 고민까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표가 분명했고 주변의 도움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교수님처럼 훌륭한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강의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제 인생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특강날 대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떨렸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에 왔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어려움, 민혁 씨를 만난 이야기, 아이들을 낳고 키운 이야기, 그리고 통역사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요. 제가 깨달은 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랑, 가족. 이런 것들이 진짜 성공이에요. 학생들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인사했어요. 교수님, 저도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교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학생들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감사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왔어. 두 아이를 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민혁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라리사, 특강 어땠어? 좋았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줬어. 그럼 그렇지. 우리 라리사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데.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국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큰 딸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유치원에 다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셋째가 또 생겼습니다. 민혁 씨,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진짜? 우와, 우리 집 3남매 되는 거야? 민혁 씨는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2명을 키웠는데 셋째쯤이야 하는 마음이었죠. 그해 가을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어요. 집은 북적북적했고 늘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와 몰도바어를 모두 배우며 자랐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몰도바어로 말을 걸었고 민혁 씨는 한국어로 이야기했죠. 엄마, 할머니한테 몰도바어로 뭐라고 말해? 큰딸이 물었습니다. 부나지우아, 부니카 이렇게 말해. 안녕하세요 할머니라는 뜻이야. 부나지우아, 부니카. 딸아이가 따라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연결된 몰도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몰도바어 잘하네. 아이들은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했고 몰도바 명절에는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었어요.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몰도바 사람이야? 작은 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둘 다야. 넌 한국과 몰도바 피가 모두 흐르는 특별한 아이야. 우와, 나 특별해. 아들은 신나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었어요. 이 시기에 저는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멘토링 활동이었어요.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을 도와주는 봉사였죠. 라리사 씨, 한국 적응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상담을 온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외롭고 무섭고 모든 게 낯설었죠. 저는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일과 육아를 병행했는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시간을 내서 도와줬어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나눌 차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정부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라리사 씨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해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냈어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언어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부모의 모국어도 배울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직업 교육도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이 늘어났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편 통역사로서의 커리어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통역사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국제 행사가 있으면 저를 먼저 찾았죠. 어느 날 큰 영예가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라리사 바실레바 씨, 귀하는 통역사로서의 전문성과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수여식 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청와대에 신기해했어요. 엄마, 여기 되게 크다. 응, 여기는 대통령님이 일하시는 곳이야. 훈장을 받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몰도바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온 제가 이런 영예를 받다니 꿈만 같았어요. 민혁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라리사,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시부모님도 오셨고 화상으로 몰도바 부모님도 참석하셨어요. 라리사, 네가 우리의 자랑이야. 어머니가 화면 너머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훈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애들아, 이거 봐. 엄마가 받은 상이야. 우와, 엄마 대단해. 나도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큰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그래, 넌 뭐든 될 수 있어.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돼.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랐고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서울 외곽에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전세가 아닌 진짜 우리 집이었죠. 라리사, 드디어 우리 집이야. 민혁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도 감개무량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왔던 제가 이제는 가족과 함께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부모님, 저희 네 식구, 그리고 화상통화로 몰도바 부모님까지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라리사,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넌 우리에게 큰 축복이야.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장난을 치며 웃었고 민혁 씨는 요리를 하며 흥얼거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제가 찾던 거였구나.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민혁 씨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민혁 씨, 나 한국에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나도 라리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15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이라는 걸요.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뿌리를 내렸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물론 가끔 몰도바가 그립습니다. 부모님도 보고 싶고 옛 친구들도 그리워요. 하지만 한국이 제 집이라는 건 변함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꿈을 꿉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거예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에게,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요. 민혁 씨, 나 책 쓰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어. 저는 조금씩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어요. 책을 쓰는 과정은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몰도바의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의 성공까지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엄마, 뭐 써?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쓰고 있어. 엄마가 어떻게 한국에 왔고 어떻게 너희들을 만났는지. 우와, 나도 나올 거야? 당연하지. 너희는 엄마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1년쯤 걸려서 책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사랑을 배우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였어요. 출판사에서 출간하기로 했죠. 책이 나온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해 주었어요. 서점에 사인회를 하러 갔을 때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라리사 씨, 책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울면서 읽었어요. 저도 다문화 가정인데 힘이 많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에요. 독자들의 말에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학교에서 권장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어느 날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라리사 씨의 한국 생활을 밀착 촬영하고 싶습니다. 일상과 가족, 일하는 모습까지요. 저는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애들아, 텔레비전에 우리 가족이 나오는 건데 괜찮겠어? 좋아. 나 텔레비전 나오고 싶어. 아이들은 신나했습니다. 민혁 씨도 괜찮다고 했어요. 라리사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잖아. 좋은 일이야.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저희 일상을 따라다녔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모습. 제가 통역 일을 하는 모습,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까지요. 특별히 몰도바를 방문하는 일정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을 찾은 거였죠. 아이들도 함께 데려갔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가 자란 곳이야? 큰딸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작은 흙집이었고 지금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응, 여기서 엄마가 자랐어.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라리사, 그리고 우리 손주들. 어머니는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금방 친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라리사가 돌아왔네. 한국에서 성공했다며? 응,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옛 친구들과 선생님도 만났습니다. 모두들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라리사, 넌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내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 일주일간의 몰도바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몰도바가 좋았다고 했어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집 재밌었어. 또 가고 싶어. 그래, 방학 때 다시 가자.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시청률이 높았고 반응도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다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느꼈어요. 라리사 씨 가족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가족이었습니다. 새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민혁 씨와 저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큰딸이 물었어요. 엄마, 한국에 와서 후회한 적 없어?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혁 씨를 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어. 한국에 온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왜? 너희를 만났으니까. 아빠를 만났으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으니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돈만 생각했었어요. 성공만 꿈꿨죠. 사랑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걸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 건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한국어를 쓰는 건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말을 걸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한국어는 더 이상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표현하는 언어가 되었어요. 제 감정을, 제 생각을, 제 사랑을 전하는 언어죠.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어?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뭐든 될 수 있어. 다만 기억해. 성공이 뭔지는 네가 정하는 거야. 돈이 많은 게 성공이 아니야. 행복한 게 성공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성공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살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민혁 씨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민혁 씨, 고마워. 왜 갑자기? 그냥. 나랑 결혼해줘서, 아이들 낳아줘서,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민혁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라리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무엇을 선택할까? 그때의 저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라리사, 돈만 쫓지 마. 사람을 봐. 사랑을 배워. 행복은 네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아. 행복은 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거야. 한국에 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40대가 되었고 아이들도 많이 자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이 새롭고 배울 게 많습니다. 통역사로서의 일도 계속하고 있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다문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역사로 성공했고 책도 냈고 훈장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성공은 따로 있어요.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는 것,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민혁 씨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순간들이 진짜 성공입니다. 돈을 벌러 온 한국에서 저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사랑, 가족, 행복, 그리고 제 자신도 찾았어요. 돈만 쫓던 제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죠.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여기서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저를 받아준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저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 용기예요. 그때의 선택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라리사 바실레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민혁 씨와 함께 이 따뜻한 한국 땅에서 말이죠. 감사합니다.